저번 주 강의의 핵심은 뭐였냐면 사실 조리개였어요. 그죠? 이 조리개가 뭐하고 관계 있었냐면 피사계 심도라는 애랑 관계가 있었어요. 그죠?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쭉 했었죠, 저번 주에. 그죠? 오늘은 이제 셔터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셔터에 대한 얘기. 그래서 그 모드 중에 보면 제가 저번 주에 이 프로페셔널 모드 얘기했죠. 다들 알고 계시죠? 또 다른 모드 뭐지? 저 프로페셔널이라고 S, A, 뭐 M 이런 게 있었어요. 이건 TV, AV. 저번 주에는 조리개 우선 모드인 얘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요. 그죠? 자, 그러면 셔터를 중점적으로 사용할 때 그럼 TVS를 써야 되느냐? 꼭 그렇진 않죠. 왜냐면 이게 두 개가 뭘 먼저 설정하느냐의 문제지 결국 묶여 있어요, 결국은. 그래서 TV를 써도 되고 AV를 써도 돼요.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내가 하나를 고정해 놓고 싶으면 TV를 쓰는 게 훨씬 더 좋겠죠. 아예 셔터를 딱 고정하고 조리개가 알아서 움직이게 한다든지 이런 거. 우리 이 셔터를 이용해서 촬영하는 것 중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 야경 이렇게 광적 막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찍거나 그런 용도 많이 쓰죠. 뭐 폭포수가 막 이렇게 국수가닥처럼 이렇게 막 나오는 거. 이런 거 찍으려면 셔터 스피드가 되게 느려야 돼요. 느린 정도가 오늘 뭐 1초, 2초가 아니라 뭐 10초, 20초.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폭포에서 여기서 출발한 물이 여기까지 내려올 때까지 열고 있어야 그림을 그리죠. 그죠? 물방울, 여기서 시작한 물방울이 쭉 이렇게 내려오는데 중간에 만약에 셔터가 끊기면 이렇게 끊기겠죠. 그럼 이제 물줄기가 약간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비를 찍어도 마찬가지거든요. 셔터 스피드가 빠르면 비가 공중에 이렇게 있고 조금 느리면 이제 약간씩 이렇게 길이가 생겨요. 아주 이제 쭉쭉쭉 이렇게 내려오겠죠. 이게 다 셔터 스피드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셔터 스피드는 결국 운동감하고 관계가 있어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진이 가지는 운동감 표현 방법인 거죠. 실제로는 우리 사람은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카메라의 셔터를 길게 끊으면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효과를 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카메라만의 어떻게 보면 매력이고 풍경이나 이런 거 찍을 때 많이 쓰는 기법 중에 하나예요. 바다를 찍더라도 파도가 이렇게 막 치잖아요. 그럼 이거 10초, 20초, 뭐 30초 이렇게 열고 있으면 파도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죠, 막. 그럼 나중에 어떻게 표현되면 안개처럼 보여요. 안개처럼. 그런 표현을 할 때 많이 쓰죠. 셔터 스피드를 이용해서. 그러면 이때 이제 우리가 필요한 장비가 하나 더 있어요. 혹시 뭔가가 하나 더 있어야 이렇게 길게 끊을 수 있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삼각대, 이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이거 없으면 얘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주변도 다 흔들리니까 결국은 NG예요. 못 쓰는 사진이 돼요. 네. 네, ND. 들어보셨나요? ND 필터? 저게 뉴트럴 덴시티, 그러니까 뭐냐면 농도만 떨어뜨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노출만 떨어뜨려요. 노출만. 아까 제가 시뮬레이터 보여드렸었는데 잠깐 그냥 머릿속으로 한번 해볼게요. 머릿속으로. 좀 이따 그 노트북 연결이 되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그 폭포를 찍는데 조리개를 F22에 놨어요. 그랬는데 셔터 스피드가 한 15분의 1초밖에 안 돼요. 근데 실제로 내가 저 폭포를 이렇게 그리려면 한 10초는 돼야 되거든요, 최소. 이게 더 많이 떨어뜨려야 된다는 거죠, 단계를. 그럴 때 우리가 또 이거 뭐 기도를 해서 하늘을 우중충하게 만들면 참 좋겠지만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뭘 막을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카메라 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줄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필터인데 시커멓게 생긴 필터가 있어요. 앞에 끼면 농도가 떨어져요. 한 스탑, 두 스탑 이렇게 계속 떨어져요. 그 ND 필터에 넘버가 있거든요. 뭐 ND 1, 2. 그 다음에 또 어떤 애들은 숫자로 뭐 3000, 뭐 400, 800 이렇게. 그게 농도예요. 그래서 걔를 끼면 한 스탑, 두 스탑, 세 스탑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면 점점점 더 긴 초수를 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ND를 끼고, 그리고 ND가 보통 예를 들어서 뭐 한 스탑짜리가 있고, 뭐 두 스탑짜리가 있고, 세 스탑짜리가 있으면 얘를 다 플러스해서 이렇게 낄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3장 이상 끼면 이제 비네팅이 생길 수가 있어서 보통 3장 이상은 잘 안 껴요.
자, 지금 혹시 제가 얘기한 이 스탑이라는 용어를 처음 들어봤다. 저게 뭐야, 스탑이? 빨리 손 드세요. 그래야 제가 설명하고 넘어가요. 예. 아, 네. 보통 한 스탑, 그 다음에 스텝이라고도 쓰는데, 실제로는 사진에서는 거의 스탑이라고 써요. 그게 뭐냐면, 조리개 하나, 1.4에서 2, 이렇게. 빛의 양이 반으로 줄어드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니면 셔터 스피드, 125에서 60분의 1초. 요 간격을 보통 한 스탑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옛날 아날로그 카메라는 눈금이 이렇게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 카메라들은 얘와 얘 사이에도 눈금이 2개씩 더 있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잘못 오해하면 요 한 눈금 돌아가는 걸 한 스탑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정확하게 이렇게 수치가 넘어가야 돼요. 일반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카메라들은 대부분 다 눈금이 하나, 둘, 셋 이렇게 넘어가야 한 스탑이에요. 중간에 작은 눈금은 스탑이 아니라는 거. 3분의 1, 3분의 2거든요, 걔가. 더 미세하게 조절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를 스탑이라고 불러요, 한 스탑.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세 스탑짜리를 끼면 노출이 세 스탑 떨어진다는 거예요. 15분의 1초, 예를 들어서 뭐 6분의 1초, 3분의 1초 뭐 이렇게 떨어져요. 밑으로. 요 단계가 이렇게 떨어진다. 더 느려진다는 거죠. 요거를 보통 스탑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그리고, 비네팅. 비네팅이라는 말은 주변이 이렇게 시커매지는 걸 비네팅이라고 해요. 왜 시커매지냐면 앞에다가 필터를 많이 끼면 주변이 가려지는 거예요. 잘못하면. 후드를 잘못 껴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후드를 잘못 껴도. 그래서 후드가 자기 거 맞는 거에 딱 껴줘야 돼요. 이렇게 셔터 스피드를 이용해서 광적을 그린다든지 자동차 광적을 그린다든지 폭포를 그린다든지 비 오는 날 빗줄기를 쭉쭉쭉쭉 길게 한다든지 아니면 달리는 사람이 있는데 달리는 사람을 블러 처리한 것처럼 슉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셔터 스피드를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 대신 이게 우리가 셔터 스피드를 이용한 저런 운동감 효과를 보여줄 때 꼭 지켜야 되는 법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언가는 서 있어야 돼요. 정지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폭포수에 옆에 있는 돌멩이들은 옆에 있는 나무들은 가만히 있고 얘만 이렇게 움직여야 이게 사진적으로 의미가 있지 전체가 다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삼각대를 꼭 써야 돼요. 만약에 그냥 손으로 들고 찍어가지고 10초 들고 있었다. 그럼 전체적으로 다 흔들렸겠죠. 또 여기서 뭐 작가의 의도다 뭐 이런 얘기 하면 뭐 참 애매하지만 저는 일부러 흔들었어요. 뭐 그러면 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그런 운동감 표현을 할 때 뭔가 정지돼 있어야 돼요. 도심에 건물들이 착 정지돼 있는데 거기서 차가 슉 지나가야 그게 운동감 표현이 되는 거지. 건물도 움직이고 차도 움직이고 다 움직이고 이러면 그건 NG예요, NG. 그냥 사진적으로 큰 의미가 없어요. 정말 작가가 된 다음에는 할 수 있어요. 그죠? 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일단은 정지된 무엇인가가 있어야 돼요. 그죠? 바닷가에서 파도가 치는 거를 좀 움직임을 주고 싶다. 그랬을 때 돌들은 가만히 있어야 주변에 움직인 게 효과가 있어요. 돌들은 가만히 있어야. 그래서 그런 류의 사진들 아마 되게 많이 보실 거예요. SLR 클럽, DSLR 클럽, 무슨 클럽들 가서 사진 이렇게 보시면 폭포 사진 같은 거 되게 많죠. 뭐 이끼 계곡에 있는 폭포 사진 촥촥촥촥 나오는 거 이런 거 보시면 다 그렇게 찍은 거예요. ND 필터 사용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계곡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어두워지니까 아무래도 초수가 많이 떨어지죠. 거기에 ND 하나 두 개를 걸어주면 초수가 더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그런 것들 S 모드를 이용해서 하시면 돼요. 자, 지금 카메라들 한번 다 꺼내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보통 쓰는 S는 이건 셔터 스피드를 얘기하는 거고요. 캐논에서 쓰는 TV의 이거는 타임 밸류라는 뜻이에요. 타임 밸류. 이건 어퍼처 밸류, 조리개 값이라는 뜻이고, 타임 밸류, 시간. 보통 이거는 그냥 어퍼처를 쓰는 거고요. 조리개. 그래서 캐논만 저렇게 써요. AV, TV 이렇게. 나머지 애들은 대부분 다 P, S, A 뭐 이렇게 쓰죠. 셔터 후선 모드에 놓고 셔터 속도 다이얼을 돌리면 셔터 속도를 내가 지정할 수 있죠. 그러면 자동으로 조리개는 알아서 따라오겠죠.
근데 이제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이 한계에 딱 부닥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셔터 스피드를 느리게 계속해요. 그러면 조리개 셔터 속도 예를 들어서 125 상태에서 셔터 스피드를 한 뭐 15분의 1초까지 낮췄어요. 이렇게. 원래 5.6이었는데 그러면 셔터 스피드를 느리게 했기 때문에 조리개는 더 낮춰야 되겠죠. 그래서 뭐 조리개 값이 예를 들어서 22까지 갈 수 있는데 내가 이걸 더 낮추면 내가 가지고 있는 조리개의 한계가 있거든요. 내 카메라의 조리개가 22까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더 이상 안 가겠죠. 근데 강제로 막 하면 결국 노출 부족이 되거나 과다가 돼요. 이쪽으로 강제로 막 계속 보내면 결국은 내가 여기서 막 나는 1초 이렇게 하고 싶어요. 1초. 근데 내 카메라의 한계가 여기까지예요. 그럼 더 이상 못 가는 거죠. 근데 타임만 길어지니까 결국 오버가 돼요. 이렇게 되면. 플러스가 되거든요. 나중에. 자, 지금 아직 이 얘기는 못 알아들으셔도 돼요. 노출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할 거예요. 노출, 과다, 부족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그러니까 자기 카메라가 가진 한계가 있어요. 조리개가 뭐 2.8부터 22까지다. 그럼 거기까지가 한계예요. 근데 그걸 강제로 옆으로 보내면 안 간다는 거죠.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냥 사진을 찍어보시면 내가 끝까지 가서 찍어보고 더 가고 더 찍어보면 계속 이제 과다가 돼요. 이제 그러면 사진이 하얗게 나오죠. 과다가 된다는 얘기는 하얗게 나오는 거예요. 부족이 되면 시커멓게 나오고. 자, 이 셔터 우선 모드를 이용하는 운동감 촬영은 한번 나중에 저희 그 출사 갔을 때 삼각대 놓고 한번 해보면 되게 재밌을 거예요. 그리고 뭐 지나가는 뭐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인라인 타는 사람, 뛰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 그 셔터 속도를 잘 이용하시면 이렇게 블러링 처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해보시고요. 노출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자, 일단 그 노출이라고 얘기했을 때 적정 노출이라는 말을 쓰죠. 적정 노출. 혹시 적정 노출이란 보통 이거를 이제 노말 값이라고 하는데 노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 노말이라는 말, 적정 노출이란 말이 정말 카메라가 지시하는 0을 얘기하는 거예요. 0 보통 얘기할 때. 근데 이걸 두 가지 의미로 쓸 수가 있어요. 하나는 카메라가 지시하는 노출계가 지시하는 0. 또 하나는 작가가 의도하는 노출이에요. 적정 노출의 의미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기계적인 거. 또 하나는 작가의 의도대로 하는 거. 이렇게. 근데 이 노출을 카메라 안에서 어떻게 재냐면 아까 질문하신 TTL이라고 하는 노출계가 노출을 재주는 장비가 카메라 안에 들어있어요. 요즘 카메라들은 다 이게 들어있어요. 요즘에 우리가 사용하는 건 어디 쪽에 들어있냐면 바디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렇게 45도 미러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빛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쪽에서 이렇게 눈을 뜨고 이렇게 보죠.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죠? 센서가 어디 달렸냐면 보통 이 미러 뒤쪽에 여기에 센서가 있는데 CCD가 있는데 그 앞쪽 어딘가에 이렇게 있어요. 정확한 위치는 저도 몰라요. 하여튼 이 근처 어디 들어있어요. TTL 노출계 센서가. 자, 이 TTL 노출계는 뭐의 약자냐면 through the lens, 렌즈를 통과해서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through the lens. 그러면 옛날 센서들은 TTL이 아니었느냐? 예, 옛날 카메라 중에서 TTL이 아닌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센서가 이 밖에 있어요. 이렇게 렌즈 그러니까 바디 밖에 센서의 위치가. 그래서 빛의 양을 이렇게 재주는 거예요. 그러면 밖에서 재는 애와 안에서 재는 애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밖에서 재는 게 좋은가요? 안에서 재는 게 좋은가요? 밖에서? 밖에서 재는 게 좋을까요?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사실은. 그죠? 뭐가 딱 좋다 이게 아니라 혹시 여러분들 스튜디오 가서 사진 찍을 때 보면 이상하게 생긴 네모난 애를 이렇게 탁구공 반절 쪼개놓은 것 같은 거 붙어 있는 애를 이렇게 내 코에 갖다 대고 막 펑펑펑펑펑 이렇게 하는 거 보셨나요? 그게 입사식 노출계예요. 쉽게 얘기하면 외부에 독립적으로 되어 있는 센서예요. 걔 노출을 재주는 거예요. 걔가 쉽게 얘기하면 밖에 있는 노출계죠. 그리고 안에 있는 노출계는 우리가 카메라 안에 들어있는 거고.
밖에 있는 노출계들은 주로 입사식이에요. 입사식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빛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 그냥 재는 거예요. 예? 근데 쟤는 대부분 보면 반사식의 개념이에요. 반사식이라는 건 피사체에 갔다가 오는 걸 재는 거예요. 쟤는 그냥 직접 오는 걸 재는 거고. 가장 큰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제가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TTL 노출계의 장점이 뭐냐면 렌즈를 바꿀 수 있죠. 우리가 사용하는 SLR 카메라는 렌즈를 이렇게 바꿨어요. 긴 걸로. 그러면 빛이 들어오는 양이 줄어들겠죠. 긴 걸로 바꿨으니까. 근데 줄어든 걸 얘가 인식하겠죠. 안에 있으니까 센서가. 밖에 있는 애는 렌즈 바뀐 거를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래서 똑같은 노출을 알려줘요. 쟤는요. 내가 렌즈를 50mm 쓰든 100mm 쓰든 200mm 쓰든 똑같은 양을 알려준다. 왜? 빛의 양은 안 바뀌었으니까. 근데 실제로 센서 안으로 들어오는 양은 바뀌었거든요. 렌즈가 길어져서. 그런 거를 안에서 다 컨트롤할 수 있어요, 쟤는. 그래서 렌즈가 바뀌면 바뀌는 즉각 바로 노출값이 딱딱 바뀌어요. 옛날에 우리 그 사진관 가면 이렇게 보자기 뒤집어 쓰고 쓰는 그 카메라 있잖아요. 뷰 카메라라고 하는 대형 카메라. 걔는 아예 노출계가 없어요. 노출을 재요. 촬영할 때 이 벨로우즈, 이 주름막의 길이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주름통의 길이를 자로 재요. 그렇게 해서 노출을 계산해 줘야 돼요. 왜냐면 이게 주름통이 길어지면 노출이 더 많이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이거를 다 일일이 계산하는 공식이 있어요. 그게 자로 재가지고만 하는 거. TTL 노출계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들어오는 걸 바로바로 잴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이 TTL 노출계가 단점이 있어요. 이게 단점이 되게 치명적인데 어떻게 보면, 근데 치명적인데 왜 그러면 아직 TTL 노출계를 제일 많이 쓰느냐? 왜 우리가 사용하는 카메라 안에는 다 TTL 노출계를 넣어놨느냐? 단점이 치명적이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 가장 사용하기 편하거든요. 렌즈를 바꿔도 괜찮고 뭐 이런 것들. 그럼 그 단점이 어떤 단점이 있느냐? 역광 촬영을 하거나 또는 뒤가 완전 시커먼 물체가 있는 데서 사람을 찍거나 이러면 얘가 갑자기 획가닥 돌아가지고 이상한 값을 알려줘요. 그래서 주로 역광 촬영을 하면 우리 어떤 결과가, 만약에 역광 촬영할 때 아무 짓도 안 하고 카메라가 원하는 값으로 뚝뚝 찍으면 사진이 어떻게 되죠?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사람이 이렇게 서 있어요. 이렇게. 여자예요. 이렇게 여자. 빛이 이제 이렇게 태양이 여기 있고요. 카메라가 여기 이렇게 있어요. 여기 이제 남자가 이렇게 있어요. 사진 이렇게 찍어주는 거예요. 이게 역광이죠, 지금요. 해를 바라보고 찍는 게 역광이에요. 이렇게 찍으면 그냥 카메라 나온 값으로 찍으면 얘가 갑자기 흑인이 되죠. 이 여자가 백인이었는데 갑자기 흑인이 돼요. 그죠? 그런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반대로 예를 들어서 이 뒤에 시커먼 벽이 있어요. 아주 시커먼 벽이. 그 상태에서 사진을 찍으면 갑자기 얘가 원래 동양인인데 백인이 될 수가 있어요. 하얘져요. 왜? TTL 노출계 단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TTL 노출계가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18% 반사율을 갖는 그레이 카드의 기준이 되어 있어요. 그냥 우리 쉽게 얘기하면 50% 농도의 그레이예요. 근데 왜 반사율로 얘기하느냐? 이제 노출계가 계산할 때 반사를 제기해서 그런 건데 그냥 그레이 카드, 중간 회색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TTL 노출계 센서는 빛이 들어올 때 그걸 중간 회색으로 인식을 하는 그런 버릇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밝은 애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빛이 너무 밝은 게 들어오면 그걸 자꾸 중간 회색으로 만들고 싶어 해요. 중간 회색으로. 그래서 역광인 상태에서는 사진을 딱 찍으면 원래 5.6이 돼야 정상인데 뒤가 밝다 보니까 얘가 자꾸 너무 밝은 거 아니야? 그래서 어둡게 그러면서 조리개를 한 단계에서 두 단계 떨어뜨려요. 그래서 8이나 11 정도가 적정이라고 알려주게 돼 있어요. 적정이라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촬영을 하면 얼굴이 시커매지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너무 밝은 게 오니까. 얘는 사실은 전체 믹스에서 회색이 오는 걸 제일 좋아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대부분 다 회색이거든요. 여기서 촬영하면 다 회색이에요, 사실은. 근데 하얀색 벽, 까만색 벽을 찍어보면
전부 다 회색으로 나와요. 지금 카메라 꺼내셔가지고요. 그냥 우리 프로페셔널 모드에 놓고, P에 놓고, 노출 보정 하나도 하지 말고요. 노출 보정 하나도 하지 말고, 하얀색 공책이나 아니면 옆에 계신 분이 하얀색 티를 입으셨으면 하얀색 티를 그냥 꽉 채워가지고 찍어보세요. 꽉 채워서. 화면 가득 채워서. 포커스는 안 맞춰도 돼요. 그냥 화면 가득 찍어보세요. 하얀색 종이나 하얀색 어떤 물체를 화면 가득 그냥 찍어보시면 그게 하얀색으로 안 나오고 회색으로 찍힐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까만색을 찍어보시면 또 회색으로 나와요. 회색을 찍으면 또 회색으로 나와요. 네. 초점 안 맞추셔도 돼요. 그냥 맞추지 말고 그냥 매뉴얼로 놓고요. 안 맞춘 상태에서 그냥 찍어보세요. 완전 흰색인 벽이나 완전 검정색인 벽일 때만 그런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노출 보정이라는 걸 해줘야 돼요. 노출 보정이라는 걸 해줘야 돼요. 노출 보정. 그래서 흰색 쪽을 찍을 때는 밝은 물체, 흰색을 찍을 때는 플러스 보정, 검정을 찍을 때는 마이너스 보정을 하셔야 돼요. 자, 이 보정하는 방법은 P 모드 상태든 AV 모드든 뭐 S든 T든 간에 그때는 보통 주 다이얼이 있잖아요. 이쪽 검지 손가락에 있는 다이얼이 주 다이얼이거든요. 엄지 쪽에 있는 동그란 큰 다이얼이나 이렇게 사각으로 움직이는 걔가 보조 다이얼인데 보조 다이얼을 보통 움직이면 노출 보정이 돼요. 그러니까 항상 사용하고 제로에 꼭 갖다 놓으셔야 돼요. 사용하고 꼭 제로에 갖다 놓으셔야지 계속 그거를 마이너스 0인지도 모르고 마이너스 1인지도 모르고 계속 찍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사용하면 0에 꼭 갖다 놓으시는 버릇을 가지셔야 돼요. 안 그러면 실수할 가능성 되게 많아요. 실제로 이걸 가지고 실수하시는 분들 은근히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 쓰고 나면 0점으로 돌려놓아야 되는 거. 자, 이 노출 보정 다이얼이 카메라마다 다 달라요. 어떤 카메라는 반셔터 누르고 큰 다이얼 돌리면 자동으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가는 애도 있고 어떤 카메라는 이렇게 생긴 버튼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돼 있는 거 이거 꾹 누르고 조절하면 되는 애도 있고 카메라마다 다 달라서 설명서를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 카메라의 노출 보정을 어떤 식으로 조절하는지를 익혀 놓으셔야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쓸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아주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진을 찍었더니 내가 원하는 것보다 밝게 나왔어요. 그럼 마이너스 하고 어둡게 나왔으면 플러스 하시면 돼요. 그냥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뭐 이거를 뭐 역광일 때는 플러스 뭐 이런 생각 안 하시고 그냥 찍어봤더니 내 마음에 안 들게 나왔어요. 어두워. 그럼 밝게. 밝으면 어둡게 하면 돼요. 그냥 간단한 원리죠. 디지털 카메라의 장점이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찍고 바로 보는 거잖아요. 옛날 필름 시절엔 그걸 몰랐죠. 이게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브라켓팅이라는 걸 했어요. 브라켓팅이 뭐냐면 이 값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니까 그 주변을 다 훑어놓는 거예요. 그냥 여러 장을 찍는 거예요. n값을 모르니까 n값 한 장 찍고 마이너스 1도 한 장 찍고 마이너스 2도 찍고 플러스 1도 찍고 플러스 2도 찍고 이렇게 해서 한 장면을 한 5-6컷 찍어 놓는 거예요. 그냥 그럼 나중에 필름 현상하고 보면 마이너스 1이 적정이네? 이렇게 나중에 찾는 거죠. 근데 요즘은 바로 볼 수 있으니까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죠. 브라켓팅 할 필요 없이 찍고 본 다음에 좀 어둡네? 밝게 찍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요. 너무 이걸 복잡하게 생각하면 오히려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밝으면 어둡게, 어두우면 밝게. 그 다이얼을 누르는 방법은 카메라마다 다르니까 익혀 놓으셔야 돼요. 내 카메라의 노출 보정은 어떤 걸 눌러야 되는지를 익혀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또 있는데 무슨 주의할 점이 있냐면 사실 우리가 간단하게 노출 보정 다이얼을 돌려서 노출 보정을 하지만 사실은 이게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거냐면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한번 조금 이따 해보세요. 원래 5.6이었고 예를 들어서 125분의 1초였어요. 이렇게. 근데 내가 플러스 2를 딱 하면 AV 모드에 놓은 사람은 얘는 그대로 있고 실질적으로 플러스 2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두 개 내려가 있어요. 30분의 1초로 바뀌어 있어요. 내가 사실은 난 얘를 조정했지만 알고 보면 얘가 조정된 거예요. 내가 셔터를 조절한 게 아닌데도 그 노출 보정 다이얼을 조정함으로써 셔터가 조정이 된 거라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주의할 점이 있겠죠. 셔터 스피드가 너무 떨어지면 안 되죠. 흔들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노출 보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이 값이 얼마인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한번 지금 해보세요. 노출 노멀 값일 때, 그러니까 자기 조리개 값 알죠? 조리개 값이 얼마에 셔터가 얼마였어요. 근데 마이너스 2 해보니까 아 셔터 값이 얼마로 바뀌는구나 한번 그거 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셔터 값이 바뀌어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그냥 노출 보정만 했는데 알고 보면 셔터 값이 바뀌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뉴얼로 보정하는 방법은 그냥 0점에서 자기가 강제로 플러스 1이나 플러스 2로 맞추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매뉴얼로 주로 쓸 일이 없으니까 그냥 AV나 TV일 때, P일 때는 노출 보정 다이얼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오토 모드 P나 S나 A 모드일 때는 보정 다이얼을 쓰고요. 그냥 매뉴얼일 때는 보정 다이얼이 아니라 눈금 보고 내가 조정하는 거예요. 그냥요. 무슨 얘기냐면 원래 5.6에 125분의 1초가 적정이었는데 내가 이거를 마이너스 이걸 보지 않고 마이너스 1을 보고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냥 매뉴얼로 할 때는 매뉴얼이라는 거 완전 수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매뉴얼로 놓으시면 조리개랑 셔터를 조합을 해가지고 0에 갖다 놔야 돼요. 0에. 근데 처음 사용자한테는 이것만으로도 되게 힘들어요. 그 0에 갖다 놓는 게 힘들어요. 예? 한번 매뉴얼로 한번 놔보시겠어요? N모드 상태에서요. 보시면 밑에 눈금이 있어요. 이렇게 눈금이 N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있는데 그게 0이 되도록 N이 되도록 조리개하고 셔터를 조정해 보세요. 조리개 셔터 조절하는 거는 보통 검지에 있는 다이얼, 엄지에 있는 다이얼을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자, N모드로 해보시면 그 두 개를 조합해서 하려니까 사실 쉽지 않아요. 이게요.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이게 처음에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자꾸 거꾸로 가면서 안 된다고 그러시는 분 되게 많아요. 아, 내 건 안 돼요. 그러면 가보면 계속 거꾸로 돌리고 있어요. 이쪽 반대쪽으로 막 돌리면서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감각이 없어서 그래요. 처음 해보면 엉뚱한 방향으로 자꾸 가는 거죠. 저 카메라 좀 잠깐 빌려주세요. FM2 좀 잠깐 줘봐요. 자, 이런 카메라들이 옛날 필름 카메라잖아요. 필름 매뉴얼 카메라. 이 카메라는 노출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오른쪽 창 오른쪽에 보면 동그라미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셔터 스피드고 이게 조리개거든요. 이걸 두 개를 돌려가지고 0에 맞춰야 돼요. 이렇게 보면 그 창 옆에 뜨거든요. 얘 필름 있어요?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시면 한번 보면 오른쪽에 그 화면 안에 있어요. 오른쪽 반 셔터 눌러보면 플러스 0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다 해보셨죠? 그래서 이 N모드라는 게 두 가지를 막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기동성이 되게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A나 P나 아니면 S 모드를 이용해서 하시면 돼요. 굳이 N모드를 가지고 막 씨름하실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이제 여유가 좀 있을 때 뭐 풍경을 찍거나 야경을 찍거나 이럴 때 N모드를 써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가 있어요. 뭔가 변경되면 안 될 때. 근데 일반적인 촬영에서는 N모드는 되게 불편해요. 거의 저는 왜 그러면 AV 모드를 많이 쓰느냐? 그거는 조리개를 결정해야 될 때가 더 많아서 그래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촬영해 보시면 조리개가 더 중요하거든요. 어떤 표현에 있어서. 그래서 주로 조리개를 먼저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 조리개 우선 모드를 많이 쓰게 돼요. 여러분들도 써보시면 자기가 많이 쓰는 모드가 생길 거예요. 근데 그냥 P 모드는 사실 조금 그래요. 너무 개입을 안 하잖아요, 내가. 그죠? 혼자 자기 혼자. 그러니까 그게 뭐 피사의 심도가 어떻게 될지, 뭐가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사진을 찍게 되죠. 그걸로 찍으면. 그래서 조금이나마 우리가 개입하려면 AV 모드나 TV 모드를 써야 하지만 내가 좀 개입할 수 있어요, 거기에. 나의 의견을 거기다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쉽게 아까 설명드렸듯이 사진을 찍었더니 어둡더라. 사진을 찍었더니 밝더라. 그러면 그냥 거길 보고 맞추면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뭔가를 외우는 거는 좀 더 빨리 하려고 외우는 거죠. 그죠? 우리 구구단 왜 외워요? 빨리 하려고 그러는 거죠. 사실 구구단 다 더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시간 많은 사람은 더하면 되죠. 그죠? 근데 시간 없는 사람은 외우면 되잖아요. 뭐 인도에서 뭐 20단까지 외운대요. 20단을 그냥 외워가지고 쓴대요. 평상시에. 그럼 훨씬 빠르겠죠. 셈이. 그죠? 그런 것처럼 외우면 더 빨라요. 무슨 얘기냐면 찍어서 보면 알지만 찍기도 전에 내가 이미 어떤 상황을 알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역광일 땐 부족이 돼. 이걸 외우고 있으면 그냥 아예 역광 찍을 때는 플러스 1이나 2로 아예 찍으면 되죠. 처음부터. 그러면 두 번 안 찍어도 되잖아요. 한 번에 맞출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들은 조금씩 머릿속에 집어넣고 계시면 좋아요. 뭔가를 외워가지고 뭐 해변에서 역광, 아니면 뭐 스키장 이런 데서도 역광 상황이에요. 결국 역광이라는 건 뭐냐면 하얀색이 많으면 다 역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빛이 많으면. 그런 상황에서는 전부 다 플러스 보정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럼 그게 플러스 1일지 2일지는 몰라요. 그건 찍어봐야 알아요. 진짜로 정확한 건. 근데 일단은 무조건 플러스 1 이상은 되거든요. 그럼 플러스 1 정도로 시작해 보시면 훨씬 더 빨리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은 조금씩 외우시면 아주 사진 찍는데 조금 더 남들보다 빨리 찍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죠. 그냥 내가 내 여자친구 찍어주는데 조금 플러스해서 찍으니까 얼굴이 좀 하얗게 나와요. 좀 이쁜 것 같아, 훨씬. 그렇게 찍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꽃을 찍었는데 적정 노출보다 오히려 약간 오버해서 찍었을 때 빛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빛이 예를 들어서 꽃잎 사이로 막 들어오는데 조금 더 환하게 찍으면, 밝게 찍으면 훨씬 더 꽃잎이 더 선명하고 더 이렇게 좀 비쳐 보이고 뭐 이런 느낌들 있잖아요. 그런 걸 쓸 때 그렇게 쓰시면 돼요, 그냥. 의도적으로. 그죠? 그거 뭐 노출 플러스 1 했다고 경찰 출동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내가 찍은 거예요. 내 사진이니까. 그죠? 내 여자친구가 뭐 원래 얼굴이 시커먼데 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밝게 찍어주면 돼요. 하얗게. 하얗게 찍어서 이렇게 주시면 돼요. 그런 노출 보정. 다음번에 출사를 나가면 한번 이 노출 보정을 그냥 자유롭게 막 해보세요. 플러스 찍었다가 마이너스 찍었다가, 그 대신 이제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걸 설정해놓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따가 계속 플러스 2로 찍고 내 카메라 왜 이러지? 이상한데? 뭐 이러면 안 돼요. 그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 어떻게 보면 오늘의 그 노출 보정도 오늘 수업에서 되게 중요한 건데요. 또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화이트 밸런스에 대한 얘기를 아까 해볼게요. 오늘 정확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이거를 적어놨다가 이해는 이제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거는 이해되시면 저한테 카톡 보내세요. 갑자기 이해가 됐다고. 자, 일단 화이트 밸런스라는 거는 우리가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화이트란 말 때문에 그래요. 이 화이트를 자꾸 흰색, 이 한글 번역본에 보면 흰색 균형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 때문에 우리가 가장 많은 오류를 범해요. 화이트. 제가 그럼 한 가지 색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볼게요. 우리 그 고등학교 때도 많이 배우고 이런 거 배워요. 빛의 삼원색, 뭐 색의 삼원색 이런 거 배우죠. 빛의 삼원색이 RGB예요. RGB. 레드, 그린, 블루. 이렇게. 레드, 그린, 블루를 세 가지 색을 다 섞으면 이 가운데가 뭔가요? 이게 뭐예요? 흰 색이에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오류를 범하게 되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저게 흰색이에요? 빛이? 저게 흰색인가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 흰색이에요? 흰색이에요? 저게 정확하게 뭐냐면 백색 광이죠. 빛이지 저게 색이 아니잖아요. RGB 세 개를 섞으면 광이 되는 거지, 빛이 되는 거지, 저게 우리가 알고 있는 흰색 물감이 아니라는 거래요. 흰색 물감이 아니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기 있는 얘. 지금 이 공간에 있는 이거. 여기예요, 여기. 그래서 이거를 흰색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우리가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흰색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이게 백색 광이죠. 백색 광이죠, 광.
빛이라는 거죠. 그래야 이게 오류를 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저걸 흰색이라고 하는 순간 우리가 아, 저기 색깔이구나. 하얀색 물감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전 빛이니까.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화이트도 흰색 물감이 아니에요. 이게 백색 광이죠. 백색 광의 밸런스예요, 사실은. 그죠? 백색 광의 밸런스인데, 자, 그러면 이게 밸런스니까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항상. 두 가지. 그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카메라의 색온도 설정. 또 하나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광원의 색온도.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야지만 밸런스, 저 둘의 밸런스를 맞추는, 밸런스를 맞추는 거죠. 그죠? 보통 화이트 밸런스가 뭐냐면 색온도요. 이렇게 얘기하면 50%밖에 안 맞은 거예요.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카메라의 색온도 설정과 내가 사용하는 광원의 색온도를 일치시키는 거, 이게 화이트 밸런스를 맞추는 거죠. 그죠? 광원의 색온도와 카메라의 색온도 설정을 일치시키는 거. 이게 화이트 밸런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게 뭐예요 도대체 색온도가? 이걸 알아야 되겠죠. 색온도. 색온도가 뭐냐면 우리 과학 시간에 다 배우잖아요. 그죠? 과학 시간에 뭐라고 배우냐면 이상 흑체를 가열하였을 때 빛이 발생한대요. 그 빛을 온도를 재보니까 얼마 온도가 나와요. 그거를 켈빈이라는 애가 정의해서 켈빈도라고 하죠. 저희 때는 저희 과학책에도 이렇게 도켈빈이라고 썼나 그랬을 거예요, 옛날에. 우리 이렇게 도씨 쓰는 것처럼요. 화씨 이렇게 쓰는 것처럼. 지금은 이거를 안 써요, 얘를요. 그냥 K만 씁니다. K. 켈빈이라고 K만 딱 쓰는데, 이상흑체를 가용한, 이상흑체라는 건 블랙홀 같은 거, 빛을 전혀 내지 않는 물체인데, 혹시 어렸을 때 그 연탄 갈아보신 분 있어요, 연탄? 연탄 집게? 까만색 연탄 집게를 연탄 이렇게 딱 꽂고 있으면요. 까만색 연탄 집게가 빨개졌다가 파래졌다가 하얘져요. 그래서 그 하얘졌을 때 만지면 손이 완전 타는 거, 빨갰을 때도 만지면 타지만 하얄 때가 제일 뜨거워요. 하얄 때가. 그죠? 그래서 색 온도가 백색 광이 됐을 때 제일 뜨겁고, 그 다음에 푸른색, 그죠? 그리고 빨간색, 뭐 노란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색 온도 얘기할 때 많이 나오는 그래프나 그림 같은 게 있는데 보면, 그러니까 그 이제 지구가 이렇게 있고 해가 이렇게 정오 떠 있을 때, 그다음에 해가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올라오고 내려가고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정오에 딱 떠 있어 12시 정오에 떠 있는 이거를 색 온도를 재보니까 5000에서 보통 5500 켈빈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완전 백색 광이에요. 백색 광. 정확한 색깔. 해 뜰 때, 해 질 때가 보통 3000대예요. 3200? 이 정도 돼요. 그래서 태양의 고도에 따라서 색 온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몰, 일출 보면 붉잖아요. 그게 뭐냐면 색 온도가 낮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비 오는 날 색 온도가 높나요, 낮나요? 비 오는 날. 자, 여기서 얘기하는 기준은 뭐냐면 정오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5000보다 높아요, 낮아요? 비 오는 날이? 낮아요?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비 오는 날 추워요, 따뜻해요? 춥죠? 그 색 온도가 낮으면 붉은색이 나는데 그게 느낌이 따뜻한가요? 차가운가요? 붉은색이 나는 게 따뜻해요, 차가워요? 따뜻하죠? 자, 그럼 다시 제가 물어볼게요. 비 오는 날 색 온도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비 오는 날 색 온도가 높아요. 색 온도가 높아요. 높아서 푸르딩딩한 거예요. 차가워요. 비 오는 날. 해가 있을 때도 그림자진 부분 있죠. 건물에 그림자가 이렇게 딱 진 부분. 그 부분의 색 온도가 높아요. 그래서 그림자 부분은 보통 푸른색이 납니다. 그림자 부분. 보통 막 6000, 7000 막 이렇게 올라가요. 색 온도가 낮다, 높다의 그 개념. 낮으면 따뜻한 거예요. 그러니까 3000대가 우리가 알고 있는 백열등 같은 거예요. 백열등. 그 다음에 5000이 일반적인 태양이고,
옛날에 우리가 많이 쓰는 지금 형광등은 별로 안 그런데요. 예전 형광등들은 대부분 다 7,000보다 높아요. 그래서 우리 형광등 하면 항상 떠오르는 게 청록색이잖아요. 요즘은 청록색 형광등이 잘 없어요. 오히려 안 만들어요, 그렇게 잘. 근데 예전에 형광등은 청록색이었어요. 색온도가 높아요. 푸르딩딩하게 나오죠. 그죠? 자, 이 색온도, 광원의 색온도와 카메라의 색온도 설정. 카메라 안에 색온도를 설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옛날 필름 카메라에는 이 색온도 설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필름 카메라에. 옛날 필름 카메라에 색온도 설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찍어보세요. 이거 50%에 찍어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색온도, 옛날 필름 카메라 시절에 색온도 설정을 해요? 안 해요? 진짜? 필름 카메라에 색온도 설정이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없어요? 옛날 필름 카메라 시절에 필름에 색온도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맨날 쓰던 칼라 필름은 데일라이트라고 해가지고 얘가 그냥 5,000짜리 색온도 필름이에요. 그러면 다른 필름은 본 적이 없는데요? 여러분들이 써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텅스텐 필름이라는 게 있어요. T타입 필름. 슬라이드 필름 중에서 3,200짜리, 3,400짜리에 맞춰져 있는 필름이 있어요. 이 필름을 잘못 사가지고 대낮에 찍으면 사진이 어떻게 나오냐면 어떻게 나올까요? 파랗게 나와요. 사진 전부 다. 텅스텐 필름을 잘못 끼고 대낮에 사진을 막 찍었어요. 갖다 맡기면 전부 다 파란 애들이 나와요. 사진이. 그게 뭐냐면 색온도가 안 맞아서. 옛날에 화이트 밸런스 설정은 딱 그거밖에 없어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 필름을 사가지고 그냥 평상시에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디지털이 되면서 색온도 설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바뀌었죠. 센서니까. 이 색온도 설정은 비디오에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조금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비디오 찍는 사람들 보면 어디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촬영하기 전에 조수가 흰색 종이 이렇게 들고 이렇게 앞에 이렇게 있어요. 뭐 카메라에 보고 뭐 이렇게 하다 뭘 막 눌러요. 그리고 밖에 나가면 조명이 바뀌면 또 이렇게 하고 있다가 또 맞추고 막 이래요. 그게 뭐 화이트 밸런스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화이트 밸런스를 왜 흰 종이로 맞추나요? 그건 사실 흰 종이로 맞추는 게 아니라 무채색 패드로 맞추는 거예요. 꼭 흰색으로 맞추지 않아도 돼요. 회색으로 맞춰도 되고요. 흰색의 농도 상관없어요. 오히려 근데 완전 흰색이 맞추기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사진에서는 주로 회색 카드를 더 많이 써요. 화이트 밸런스 맞출 때. 그래서 화이트 밸런스 맞추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여러분들 카메라 메뉴에 보면 화이트 밸런스 설정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커스텀 화이트 밸런스 설정이라는 게 있고 그냥 일반적으로 맞춘 설정이 있는데 프리셋에는 보면 그림이 다 그려져 있어요. 태양 표시, 그죠? 백열등 표시, 형광등 표시 이런 게 있어요. 자, 한번 그거 바꿔가면서 이 안에서 한번 찍어보세요. 지금 이 안에서 촬영을 하는데 자, 그냥 이런 거 연습할 때는 우리 프로페셔널 모드 쓰시면 돼요. P 놓고 그냥 대충 오토 놓고 막 찍으면 돼요. 오토 화이트 밸런스로도 한번 찍어보고 태양으로도 한번 찍어보고 백열등으로도 한번 찍어보고 형광등으로도 찍어보고 이렇게 한번 찍어보세요. 그러면 색깔이 이렇게 바뀔 거예요. 찍히는 게. 오토로 찍으면 정상일 거고 태양으로 찍으면 얘가 높은지 낮은지 잘 모르겠어요. 찍어보세요. 한번 어떻게 나오나. 만약에 태양에 놓고 찍었더니 푸르딩딩하게 나오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조명이 높은 거예요. 색온도가. 자, 보통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냥 오토에 제일 많이 쓰죠. 귀찮으니까 그런 거 맞추기 싫으니까 그냥 알아서 지가 다 맞춰줄 거니까 그냥 오토에 놓고 찍으면 요즘 디지털 카메라의 그 오토 설정이 되게 좋아요. 센서가 있거든요. 그 센서가 재주는 거예요. 화이트 밸런스를. 그리고 실제로 전문가들은 노출계 같이 생긴 화이트 밸런스를 재는 장비가 또 있어요. 그걸로 이렇게 딱 재면 얼마라고 나와요. 그냥 딱 재면 5,000. 그리고 여러분들 어플 중에서도 화이트 밸런스 어플이 있어요. 그거 찾아서 해보시면 다 나와요. 요즘 그냥 이런 어플에도 다 있어요. 화이트 밸런스. 노출계도 있고 되게 많아요. 요즘 어플들이 워낙 다양한 게 많아가지고 그 외부 노출계처럼 그냥 누르면 노출이 얼마인지 나오는 그런 어플도 있더라고요. 근데 오토에 놓고 찍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수업을 하는 목적이 뭐냐면 그래도 A 모드나 S 모드를 좀 써보고 AF 포인트도 좀 바꿔보고 화이트 밸런스도 내가 설정을 좀 해보고 이러려고 이 수업에 온 거잖아요. 그죠? 이 수업에 왔다 가면서 그냥 계속 P, A, W, B 이렇게 쓸 거면 올 필요가 없었죠. 그죠? 그냥 그렇게 쭉 쓰면 되는데 그냥 괜히 머리 아프게 왜 이걸. 이 들으면 들을수록 머리가 더 아파요. 우리 그런 거 있죠? 어설프게 알면 모르는 것보다 더 머리가 아픈 거. 수업을 듣는 이유는 그거예요. 오토 화이트 밸런스보다는 뭔가 그래도 내가 좀 설정해 가면서 써보고 싶어서 온 거니까 그 다른 것들을 어떻게 쓰는지를 이제 좀 설명해 볼게요. AWB라고 하는 아니면 어떤 카메라는 그냥 뭐 화이트 밸런스 부분에 오토 이렇게 써 있어요. 예? 자, 이 오토 화이트 밸런스가 아까 TTL 노출계가 오류를 일으켰었죠. 그런 것처럼 모든 센서들은 다 단점이 있어요. 저 화이트 밸런스를 맞추는 센서도 오류를 일으킬 때가 있어요. 자, 쟤는 언제 오류를 일으킬까요? 한번 그냥 상상해 보세요. 아까 TTL 노출계는 너무 밝거나 어두우니까 오류를 일으켰어요. 그러면 저 오토 화이트 밸런스 색을 관장하는 쟤는 언제 오류를 일으킬까요? 우리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봅시다. 언제 쟤는 애가 헷가닥 할까요? 네? 제가 힌트를 줬잖아요. 그죠? 힌트. 지금 힌트는 뭐냐면 TTL 노출계는 너무 밝거나 어두울 때 문제를 일으켜요. 근데 쟤는 색을 관장하는 애예요. 어떨 때 쟤도 오류를 일으켜요. 자, 뭐냐면 그냥 단색으로 쫙 돼 있을 때 오류를 일으켜요. 무슨 말이냐면 노란색이 너무 많거나 예를 들어서 개나리밭에서 사진을 찍어요. 근데 오토 화이트 밸런스로 찍으면 갑자기 이상한 반대 색깔인 보색인 파란색이 확 껴요. 그게 뭐냐면 센서가 오류를 일으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노란색이 많으니까 그 노란색이 색인 줄 알고 그걸 빼려고 해요. 빼려고. 노란색을 제거하고 싶어 한다고요. 그럼 노란색을 제거하려면 반대색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대 보색인 파란색이 확 들어와요. 그래서 그 앞에서 사진을 딱 찍으면 사람이 이제 스머프가 되는 거예요. 예, 스머프가 얼굴이 파래지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토 화이트 밸런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오토 화이트 밸런스를 쓰면 각도를 조금씩 움직일 때마다 계속 센서가 작동하다 보니까 값이 자꾸 달라져요. 그래서 분명히 비슷한 장소에서 찍었는데 나중에 사진을 쭉 보면 색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럴 때 아예 하나로 딱 잡아주고 싶으면 차라리 그냥 태양 이렇게 아니면 요즘 카메라들은 이런 기능이 하나 생겼어요. K 이런 모드 있어요. K 이게 뭐냐면 아예 수치를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거기다 4,000, 9,000 뭐 이렇게 이런 기능이 있어요. K 이런 모드 아니면 방금 봤던 그런 모드 프리셋 모드들 있죠. 태양 표시 뭐 이런 거 그게 간헐적으로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뭐냐면 태양이라는 거는 5,500에 세팅해 놓은 거고 백열등은 한 3,200쯤 세팅해 놓은 거고 형광등은 뭐 4,000 뭐 이렇게 세팅해 놓은 거고 뭐 구름 낀 날은 뭐 7,000 이렇게 세팅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 보급형 카메라 아예 가로치고 써 있어요. 태양 표시 옆에 보면 뭐 5,000 이렇게 써 있고 뭐 구름 표시 옆에 보면 약 7,000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그죠? 이렇게 다 걔네들 써놨어요. 얼마라고. 근데 더 세밀하게 하고 싶으면 이 모드가 있으면 좋아요. K가 돼 있으면 K로 딱 설정해 놓고 수치를 한 50 단위로 막 조절할 수 있어요. 뭐 2550 뭐 이렇게. 자기 원하는 대로. 자, 그리고 또 이런 표시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된 표시 있어요. 이런 표시 그 방금 화이트 밸런스 모드 들어가 보시면 저런 표시가 하나씩 있을 거예요. 한번 보세요. 아니면 영어로 써 있어요. 커스텀 이렇게 써 있거나 저런 표시가 돼 있거나. 저 있죠. 예. 저기 그 니콘이세요? 니콘은 풀이라고 돼 있어요. 맞아요. 예. 프리셋 저런 표시 있죠. 저게 뭐냐면 커스텀이에요. 커스텀. 저 커스텀 표시가 뭐냐면 흰색이나 회색 타겟을 이용해서 맞출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 모드에 놓으시면 저 모드에 놓고 난 다음에 메뉴에 들어가면 커스텀 화이트 밸런스 세팅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시면 사진 찍은 이미지를 선택하라고 나오거든요. 그럼 미리 사진을 찍어놔야 돼요. 뭘 찍어놔야 되냐면 흰 종이나 회색 종이를 찍어놓고 찍을 때 어떻게 찍냐? 이 조명을 쓴다 그러면 이 조명 아래서 흰 종이를 이렇게 들고 사진을 꽉 채워서 한 장 찍어요. 그 다음에 그 메뉴에 들어가서 화이트 밸런스 세팅을 찾아서 세팅을 해주고 저 표시로 바꿔놓으면
이 공간의 색이 세팅이 되는 거예요. 이 공간의 색이. 이게 이제 JPG 파일일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JPG 파일일 때. 그렇게 세팅하시면 그 값이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다음번 세팅하면 세팅이 이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세팅을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화이트 밸런스 세팅을 하기 위해서 그레이 카드, A4만한 그레이 카드가 있거든요. A4 그레이 카드를 가지고 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불편한 일이거든요, 되게. 그 할 때마다 그레이 카드 이렇게 맞추고 막 이래. 그래서 보통은 그냥 K 모드를 쓰거나 그냥 프리셋 모드를 쓰죠. 보통 커스텀 모드는 완전 전문가들 아니면 잘 안 써요. 뭐 광고를 찍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죠. 정확한 컬러를 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걸 씁니다. 그러니까 이 화이트 밸런스 세팅이라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맞출 수도 있고 안 맞출 수도 있고 역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역으로 이용하는 건 뭐냐면 아침에 해가 뜨는 거를 찍고 싶어요. 근데 그걸 굉장히 붉게 찍고 싶어. 그럼 강제로 차이를 더 많이 벌리면 돼요. 강제로 K 모드로. 자, 제가 이제 저거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할게요. 자, 우리 기본적으로 카메라 안에 있는 화이트 밸런스 설정, 색온도 설정이 있는데 그 색온도 설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죠. 지금 뭐 태양 표시도 있고 뭐도 있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걸 내가 원하는 데다 놓고 찍으면 돼요. 보편적으로 저는 주로 그냥 태양에 놓고 찍습니다. 일반적으로 항상. 그냥 무조건 태양에 놓고 막 찍어요. 근데 저는 이제 로우 파일로 찍기 때문에 나중에 그걸 다시 수정하기도 하죠. 상황에 따라서.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문제를 하나 낼게요. 화이트 밸런스라는 거는 얘와 얘의 설정이라고 했어요. 이 관계예요. 카메라의 색온도 설정을 내가 이렇게 해놨어요. 태양 표시로. 근데 실제로 밖에서 태양에서 찍었어요. 태양에서 찍었어. 이렇게 되면 당연히 정상이 돼요. 정상이라는 뜻이 뭐냐면 색이 정확하게 나와요. 우리가 보는 거랑 똑같이. 보는 거랑. 우리 사람의 눈은 오토 화이트 밸런스죠. 사람 눈은. 그죠? 이 형광등에 들어왔다고 파랗게 보이나요? 그런 분들은 병원 빨리 가셔야 돼요. 절대 그렇게 안 보여요. 사람의 눈은 굉장히 수능이 빨라가지고 백열등 있는데도 처음 들어가면 약간 노리끼리한 느낌이 나지만 금방 우리는 색을 정확하게 다 봐요. 왜냐면 사람의 뇌가 색을 기억하고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건. 색깔, 뭐 색 이론에서 또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세요. 머리 아픈 책이 있어요. 네. 그래서 사람의 눈은 정확하게 화이트 밸런스를 바로바로 맞춰요.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카메라는 못 맞춰요. 오토 화이트 밸런스로 해놓으면 이제 센서가 찾죠. 그렇지만 아주 정확하진 않아요. 자, 이렇게 되면 정상이 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카메라 설정을 내가 이렇게 했어요. 태양에. 근데 실제로 촬영은 백열등에서 찍었어요. 그러면 결과가 이제 두 가지로 따뜻하게 나올까요? 차갑게 나올까요? 그것만 얘기해 보세요. 카메라 설정은 태양으로 해놨고 실제 조명은 백열등이에요. 그러면 저 결과가 따뜻할까요? 차가울까요? 네. 따뜻할까요? 차가울까요? 차가워요? 정말? 이게 따뜻하게 나와요. 자, 반대로 그러면 내가 태양에 맞춰놨는데 비가 오고 있어요. 비가.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아까 제가 설명했을 때 이게 차가워진다고 했죠. 자, 그러면 이거 우리 이 등호 표시를 한번 해볼까요? 얘는 카메라의 색온도 설정과 실제 광원이 같은 거죠. 이게 정상이죠. 얘는 색온도가 어느 쪽이 높아요? 이쪽이 높죠. 얘는 이쪽이 높고요. 그죠?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카메라의 색온도 설정과 광원의 색온도가 같으면 정상이에요. 카메라의 색온도 설정보다 광원의 색온도가 낮으면 따뜻해져요. 기준을 카메라로 잡으시면 돼요. 카메라의 색온도 설정보다 광원의 색온도가 낮으면 따뜻해져요. 반대로 카메라의 색온도 설정보다 광원의 색온도가 높으면 차가워져요. 기준을 이렇게 하나만 잡으시면 돼요. 반대는 거꾸로니까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그죠? 이걸 여러 개를 외우면 더 헷갈려요. 그냥 하나만, 이렇게 딱 하나만 딱 외우시면 딱 돼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응용을 한번 해볼까요? 응용? 우리 또 응용을 금방 하잖아요. 그죠? 금방 해야 될 텐데.
자, 응용을 한번 해볼게요. 카메라 설정을 내가 3200에 했어요. 3200개. 근데 태양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면 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일단 어느 쪽이 큰지만 먼저 보세요. 어느 쪽이 커요? 이쪽이 크죠? 그러면 이쪽이 크면 뭐라고요? 차가워지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카메라의 설정을 내가 7000 이렇게 했어요. 7000. 7000. 근데 실제 광원은 만이에요. 예를 들어서 만. 그러면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네, 이거 차가워지죠. 당연한 걸 제가 물어봤죠? 그죠? 당연한 건데 안 속네? 막 저길 크게 쓰면 대부분 속더라고요. 위를 큰 숫자를 쓰면. 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어느 쪽이 크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느 쪽이 크냐. 그죠? 아까 같은 상황, 예를 들어서 태양이 뜨고 있어요. 일출을 찍어요. 근데 걔가 한 3200쯤 돼요. 얘를 무진장 따뜻하게 빨갛게 찍고 싶어요. 그럼 카메라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쪽이 높아져야 되죠. 이쪽이. 그러면 5000 정도만 놔도 따뜻한데 일부러 여기를 한 7000 막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굉장히 붉게 나와요. 차이를 많이 벌리면 벌릴수록. 그래서 일출, 일몰 사진을 굉장히 붉은 사진으로 만들고 싶을 때는 저 차이를 심하게 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따뜻하게 나옵니다. 별거 아니죠, 그죠? 저 두 가지의 관계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별거 아니니까 잘 적어 놓으셨다가 해탈 득도하는 날 문자 보내세요, 문자.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어느 날 불현듯 와요. 불현듯 진짜. 와, 내가 저걸 왜 이해를 못했을까 이러면서.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데 가다 무릎팍 치는 사람 있으면 제 강의를 들은 건 줄 알고 저 사람이 화이트 밸런스를 이해했구나 이러면서. 화이트 밸런스 이퀄 색온도가 아니에요. 그죠? 자, 화이트 밸런스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색온도예요 이러는데 색온도가 아니에요. 색온도를 이용해서 화이트 밸런스 색온도 설정을 맞춰주는 거죠. 색깔을 맞추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색을 맞추기 위해서 쓰죠. 근데 반대로 역으로 이용할 수도 있어요. 역으로 이용하는 경우 많아요. 그리고 이제 결론을 또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진 찍는데 색온도를 꼭 정확하게 맞추는 게 중요한가요? 중요해요? 그 색 안 맞추면 뭐 잡혀가나요? 붉은색 장미를 조금 더 붉게 찍으면 안 돼요? 별로 그런 일 없죠, 우리는 실질적으로. 근데 저게 그럼 어떤 사람들이 중요하냐면 광고 스튜디오를 하는 사람들. 제품을 찍어요. 제품의 컬러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죠. 그죠? 제품의 컬러가 노란색인데 약간 주황색처럼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게. 근데 우리처럼 일반적으로 이렇게 힐링을 위한 사람들한테는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저거 막 서로 사진 야, 너 화이트 밸런스가 50 차이가 나는데 우리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그럴 일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다. 응용해서 쓸 수 있다. 그런 걸 일단 알아두시고 필요하면 쓰시면 돼요. 그리고 난 다 귀찮다. 난 저거 하면 힐링이 안 된다. 이러신 분은 그냥 오토 화이트 밸런스 아니면 태양에 그냥 줄기차게 놓고 한번 찍어 보시든지 그렇게 해서 그냥 원하는 거에 아무거나 놓고 찍어 보시면 돼요. 편하게. 일단 JPG하고 로의 가장 큰 차이는 이미지냐 데이터냐 이런 차이거든요. 이미지냐 데이터냐 이런 차이인데 무슨 얘기냐면 JPG는 이미지예요. 이미 이미지가 된 거예요. 로는 데이터 상태예요. 데이터 상태. 아직 이미지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이제 보통 그 로에 대해서 설명할 때 많은 선생님들이 다양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사진 전공이다 보니까 사진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미현상된 필름이에요. 아직 현상이 안 된 필름이에요. 로우 파일은. 무슨 얘기냐면 필름 현상 과정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퀄리티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필름으로 찍으면 필름을 현상하는 현상약의 종류, 온도, 시간, 교반하는 방법, 기타 등등 여러 가지에 의해서 필름의 상태를 바꿀 수 있어요. 또는 노출 부족으로 찍었거나 노출 과다로 찍은 데이터도 필름 현상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줘서 정상으로 다시 만들 수도 있어요.
이런 걸 할 수 있는 게 로우 파일이거든요. 로우 파일의 가장 큰 장점이 그거예요. 그래서 미현상된 필름이라고 얘기해요. 제가 아는 다른 어떤 선생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JPG는 빵이나 과자예요. 이미 빵이나 과자가 된 거예요. 걔는 로는 아직 밀가루 반죽 상태. 얘를 빵으로도 만들 수 있고 과자로도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보통 JPG는 이미지라고 쓰고 로는 데이터라고 씁니다. 보통. 그리고 얘는 중간에 현상. 그래서 실제로 프로그램마다 다른데 어떤 프로그램은 디벨로프먼트라고 쓰는 프로그램도 있고 어떤 프로그램은 컨버팅이라는 용어를 쓰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현상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이미지가 돼요. 그래서 JPG는 바로 포토샵으로 열리는데 얘는 바로 포토샵으로 안 열려요. 중간에 뭔가 거쳐야 돼. 그게 뭐냐면 보통 그런 걸 컨버터라고 해요. 컨버터의 종류는 되게 많아요. 보통 전용 컨버터들은 카메라 사시면 다 줘요. 니콘만 안 줘요. 니콘은 팔아요. 니콘은 니콘 캡처 NX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되게 좋거든요. 프로그램이. 그거를 팔더라고요. 그냥 안 주더라고요. 근데 그 소프트웨어가 뭐냐면 로우를 컨버팅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캐논은 줍니다. DPP라는 프로그램 줘요. 그걸 가지고 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또 많이 쓰고 있는 게 포토샵이나 라이트룸 이런데 기본적으로 로우 컨버터가 들어있어요. 플러그인 형식으로. 라이트룸은 그걸 위해서 만든 거고요. 아예.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사용하면 얘를 이미지로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색 표현하는 게 더 많다고 했잖아요. 기본적으로 이 로우 데이터는 뭐 12비트, 14비트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훨씬 표현하는 게 더 많아요. 데이터 양이 더 많아요. 그리고 비압축 파일이기 때문에 데이터 손실도 적고요. JPG보다. 나쁜 점은 얘를 거쳐가야 되니까 귀찮죠. 시간도 걸리고 그런 점이 나쁘고 바로 볼 수 없다는 것도 나쁜 점이에요. 근데 가장 장점은 뭐냐면 사실은 화이트 밸런스라고 하는 부분과 익스포즈라고 하는 이 두 부분을 재조정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장점 중에 하나예요. 무슨 말이냐면 원래 화이트 밸런스와 노출, 익스포즈는 카메라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카메라에서 할 일을 로우 컨버터에서 할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가 촬영할 때 화이트 밸런스를 잘못 맞췄어요. 이게 5000인데 3000으로 맞췄네 내가? 그걸 다시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조정이라는 의미는 포토샵에서 색을 바꾸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아예 정의를 새로 해가지고 모든 색을 다시 바꿀 수 있어요. 정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포토샵 책에 보면 그런 게 써 있어요. 화이트 밸런스를 잘못 맞춘 이미지가 있어요. JPG 이미지가. 근데 그거를 뭐 칼라 밸런스나 아니면 커브를 이용해서 화이트 밸런스를 재조정하기 뭐 이런 책이 나온 것들이 있어요. 그 뻥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 화이트 밸런스가 아니에요. 그건 단순히 컬러 캐스트를 조정한 거죠. 잡색을 조정한 거지 색 온도를 맞춘 게 아니라는 거예요. JPG 파일은 색 온도를 절대 맞출 수 없어요. 로우 파일은 다시 정의해서 색 공간 자체를 완전히 틀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우 파일일 때는 저 화이트 밸런스를 다시 재조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익스포저, 노출도 JPG 파일일 때는 노출이 오버돼서 화이트 홀 255, 255, 255가 된 자리는 다시 내려도 안 내려와요. 설사 내려서 걔가 값이 230, 230, 230이 되더라도 디테일은 없어요. 그냥 회색이지. 근데 로우 파일은 땡기면 내려옵니다. 그래프가. 자, 이거는 그냥 아시는 분들은 듣고 모르시는 분들은 들으세요. 그래서 로우 파일인 경우에는 히스토그램이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 실제로 구역이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이렇게 찍혔어요. 근데 로우 파일에서 익스포저를 땡기면 그래프가 점점 딸려서 일로 이렇게 넘어와요. 이 경계 안으로 들어온다고요. 근데 JPG 파일은 무슨 차이가 있냐면 만약에 JPG 파일이 이렇게 된 파일이 있다면 그 파일을 만약에 땡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오냐면 얘가 잘려서 와요. 여기 없어요. 이렇게 넘어오죠. 그냥 이렇게. 결국 이렇게 넘어오죠.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있는 정보를 살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값만 내리는 거지. 그래서 근본적인 익스포즈 조정이 안 돼요. 로우 파일은 됩니다. 로우 파일은 지금 현재 ACR에서 어도비 카메라 로에서는 수치적으로 네스탑까지 돼요. 수치적으로. 근데 실제로 네스탑은 되진 않는데
그냥 그 수치상으로는 데스크탑까지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만으로도 로우 파일은 정말 정말 훌륭한, 꼭 써야 되는, 아마추어 분들도 꼭 쓰라고 권하는. 그 대신 이제 문제는 라이트룸이나 ACR 같은 걸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 제 책 보시면 아주 그 공부하셔야 돼요. 그 부분은 공부하시면 훨씬 좋은 세계로 들어가실 수 있어요. 제가 JPG로 사진을 안 찍은 지 한 10년 된 것 같아요. JPG로 사진 안 찍은 지가. 저 JPG로 사진 찍는 거 되게 무서워해요. 왜? 화이트 밸런스와 익스포즈를 잘 맞춰야 되잖아요. 그 얼마나 무서운 일인 줄 아세요? 로우 파일로 찍으면 막 찍어도 돼요. 나중에 이렇게 슉슉슉 하면 다 돼요. 그렇다고 뭐 이렇게 막 찍지는 않지만,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정말 근본적으로 완전한 차이가 있어요. JPG로 사진 잘 찍는 게 더 어려워요, 사실은. 그리고 사실 저 JPG도 카메라 안에서 컨버팅이 되는 겁니다.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카메라 안에 셔터를 딱 끊으면 얘가 JPG 파일로 저장이 될지 로우로 저장을 할지 우리가 카메라 안에서 설정할 수 있잖아요. JPG로 설정해 놓으면 이 카메라 안에서 컨버팅이 딱 돼서 저장이 되는 거예요. 로우는 그냥 저장되고. 무슨 얘기냐? 카메라 안에 무슨 컨버터가 있냐? 카메라 안에 컨버터가 들었어요. 그러면 카메라 안에 있는 컨버터가 좋을까요? 외부 컴퓨터에 있는 컨버터가 좋을까요? 성능이. 외부에 있는 컨버터가 성능이 훨씬 좋아요. 카메라 안에 있는 건 굉장히 빠르죠. 그리고 그 카메라 안에 있는 설정은 여러분들 카메라 지금 메뉴 한번 보시면 거기에 뭐 그런 거 있죠. 뭐 그 표준 설정, 뭐 비비드, 뭐 그런 거 설정하는 거 있잖아요. 그 뭐라고 하죠? 파라메타? 그 뭐 선명하게 뭐 채도 높이고 뭐 이런 거 설정하는 기능들 다 있거든요. 카메라 안에. 그 설정을 하시면 그게 어디에 먹냐면 JPG 파일에 먹어요. 그게 무슨 설정이냐면 컨버팅 설정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요. 그래서 가끔 JPG랑 로랑 같이 찍잖아요. 그럼 되게 재밌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ACR에서 이렇게 보면요. 브릿지에서 이렇게 보거나 라이트룸에서 보면 이게 JPG 파일이고 이게 로예요. 예를 들어서 같은 찍은 거예요. JPG 플러스 로로 이렇게. 그럼 두 장이 딱 생기잖아요. 얘하고 얘가 사진이 달라요. 색이 달라요. 그리고 얘가 더 좋아 보여요. JPG가. 왜? 얘는 이미 카메라 안에서 그 설정대로 컨버팅이 돼 있는 놈이고 얘는 아무것도 안 된 놈이에요. 생짜고. 두 개 이렇게 보면 얘가 색깔이 훨씬 좋아 보여요. 얘가 약간 탁해 보이고. 그게 뭐냐면 얘는 컨버팅이 돼서 그렇고 얘는 원래 거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달라요. 그걸 가끔 물어보시는 분이 왜 다르냐고. JPG는 카메라 안에서 컨버팅이 된 거고 로는 아무것도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이 두 가지가 달라요. 그래서 로우 파일로 한번 촬영들 해보시면 그렇게 막 생각보다 어렵거나 그런 건 아니고 컨버팅 할 때만 여기 혹시 포토샵을 전혀 난 못한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포토샵이라는 애를. 방금 들려다가 아무도 안 되니까 안 들고 있어. 거의 다 하시는 라이트룸 뭐 라이트룸을 써보신 분이요. 라이트룸. 컨버팅 프로그램은 니콘 캡처 NX. 아, 라이트룸. 다 자기한테 맞는 거 쓰시면 돼요. DPP 그 캐논에서 주는 게 난 맞다 그러면 DPP 쓰시면 돼요. 어떤 걸 배우든지 하나 정도는 배우셔야 돼요. 라이트룸 배우셔도 되고 뭐 DPP를 해도 되고 니콘 캡처 NX도 괜찮고 다 괜찮아요. 자, 이 부분에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이거 더 깊숙이 들어가면 이건 다 프로그램적인 얘기라서 그냥 기본적인 개념만 지금 제가 설명을 좀 한 거고요.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우리 사진 공부에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카메라라는 장비에 대해서 일단 익히셔야 돼요. 그럼 방법이 없어요. 카메라를 모르고 사진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설명서를 꼭 보셔야 돼요. 저도 설명서 안 보면 요즘 카메라들 잘 모르겠어요. 기능들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옛날처럼
우리가 아날로그 시대하고 디지털 시대하고 뭐가 다르냐면, 아날로그 시대는 그냥 걔가 원래 그거였으면 바뀌지 않아요. 걔는 무슨 얘기냐면, 옛날 카메라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에 조리개 링이 붙어 있고 이쪽에 셔터 속도가 이렇게 있어요. 얘는 무조건 조리개 링이고 얘는 무조건 셔터 레버예요. 근데 디지털 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이 버튼이 언제는 조리개였다가, 언제는 셔터가 됐다가, 언제는 감도를 조절했다가, 언제는 또 메뉴를 조절했다가, 이게 이제 디지털 시대에 그거를 이해를 잘 못하시면 이게 왜 자꾸 바뀌지?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디지털 대부분 다 우리는 뭐 컴맹이나 우리 그런 분들 없잖아요, 그죠? 다 디지털에 아주 익숙하신 분들이라서 그런 거 금방금방 이해하시겠지만, 일단 카메라도 다 그래요. 요즘 나오는 카메라들 모두 다 버튼들이나 이런 것들이 유동적이에요. 그런 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어떤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서를 보고 계속 만져보셔야 빨리 할 수 있어요. 드문드문 해보면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이게 빨리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계속 가지고 놀면서 카메라를 자기 몸에 착 붙이고, 설명서를 다음 출사 때까지 한 3번씩 정독하시고, 막 빨간 줄 치고 막 이래가지고 설명서 막 해질 때까지 막 보고 이렇게 오시면 되게 좋고요. 그리고 저번에 제가 한번 추천해드린 책 있어요. 그 DSLR 그 베이징 노하우라고 하는 책, 제가 주황색 책 한번 소개해드렸었는데, 그런 책도 한번 보시고, 그 책 너무 무거우면 요즘에 뭐지 이렇게 포켓북 같은 것도 있고 되게 많거든요. 아니면 교보나 이런 데 나가보시면 책 보면 마음에 드시는 책 사세요. 그죠? 남자분들은 이렇게 레이싱 모델 많이 찍혀 있는 거 이런 거 사셔가지고 보고. 네. 그래서 뭔가 어떤 책 하나를 정독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봐야, 그래야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쭉 보시고, 모르면 계속 저희 출사 때 나오셔가지고 누군가를 자꾸 괴롭히시면 알게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알려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자꾸 움직이시고 출사도 나오고 사진도 찍어보고, 그리고 뭐 또 다음 기회에 아까 얘기한 뭐 그 스트로보 같은 거라든지, 그리고 사실 뭐 기회가 되면 뭐 로우 컨버팅 같은 것들은 한 번씩 배워두시면 좋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제 저희가 또 프로그램 만들어서 한 번 더 해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네.